며느라가 내가 줄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 책을 잘 간직하려면. 이것은 이혼당하고 시댁에서 쫓겨나는 날, 시아버지가 제게 건네준 낡은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게 소금을 뿌리며 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며느리가 사람 구실도 못하면서 10년 동안 밥을 축내고 있냐? 소금이나 처맞고 우리 집안에서 당장 꺼져. 가난하고 재수없는 집안에 애도 못 낳는 사람 구실 못하는 며느리라며 시어머니는 저에게 하얀 소금을 뿌리고 부정 타니까 꺼지라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폭로한 대가로 저는 시아버지 회사의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에서 300명이 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혼 선고를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렇게 쫓겨나는 저에게 치매에 걸린 폐지 줍는 시아버지가 낡은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저는 올해 42살의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잘 나가는 집안에 시집 와서 온갖 모욕을 당하고 이혼당하며 쫓겨났지만 드라마처럼 기가 막히고 통쾌하게 복수했던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강호유통 창립 20주년 기념 파티장의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섰습니다. 크리스탈 조명이 쏟아내는 황금빛 불빛이 눈을 찔렀어요. 300명이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죠. 화려한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짝이며 춤추듯 흩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죠. 남편 강진우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검은 턱시도 차림이었어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그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죠. 3년 전 회사 신입 직원이라며 우리 집에 처음 방문했던 남편의 상간녀 박다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놓고 저를 쫓아내고 상간녀를 집안의 며느리로 맞이하겠다는 발표였어요. 처음 박다인이라는 여자를 볼 때부터 저는 예상했습니다.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고 그녀의 이름이 자꾸 들렸습니다. 불륜을 확신한 건 1년 전 호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걸 목격했을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 여자가 당당하게 내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은 개인사가 아니라 강호유통의 얼굴과 동반자를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부로 제 곁에 설 새로운 파트너를 발표하겠습니다. 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300명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으로 쏠렸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저는 아내 이영은과 이혼했습니다. 그 순간 제 귓속이 먹먹해졌죠. 윙 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웅성웅성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어요. 저 사람 쫓겨나는 거야? 애도 못 낳았다며? 속삭이는 소리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죠. 강진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새로운 동반자를 소개합니다. 박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마이크 앞으로 한 발 나섰어요. 박다인 씨입니다. 앞으로 강호유통의 안주인이 될 뿐이죠.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10년의 세월이 단 한마디에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숨이 막히고 어지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제 팔을 붙잡고 부인, 잠시만요 하며 사람들 눈을 피해 후문 쪽으로 몰아냈습니다. 끌려 나온 후문 주차장에서 시어머니 오영자가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후문 주차장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몇몇 타겟과 직원들이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오영자가 트렁크에서 하얀 자루를 꺼냈어요. 미리 준비해 둔 거였죠. 부정 타는 물건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자루를 열었습니다. 굵은 소금이 하얗게 쌓여 있었어요. 한 움큼 집어서 내 얼굴을 향해 세게 뿌렸죠. 하얀 소금 알갱이가 뺨을 때렸습니다. 따갑고 아팠어요. 눈을 감았죠. 쥐뿔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 시집와 가지고 10년 동안 밥만 축내고 오영자가 다시 소금을 뿌렸습니다. 자식 하나 못 낳은 주제에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고 하며 소금을 또 뿌렸어요. 목덜미와 어깨가 하얗게 변했죠. 소금이 옷깃 안으로 스며들어 피부를 따갑게 자극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서 발레 파킹 직원 2명이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멀찍이서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것 봐, 가난한 며느리가 쫓겨나네. 벌레를 보듯 하는 차가운 시선이었죠. 소금의 따가움보다 더 지독한 건 저 비웃음이었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명품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다인이 하이힐 소리를 내며 다가왔어요. 귓가에 바짝 붙어 속삭였죠. 며느리 노릇도 못하는 주제에.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스쳤습니다. 침에 걸린 시아버지 수발이나 들더니 그녀가 낄낄거렸어요. 꼴 좋다 진짜. 박다인이 내 어깨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죠. 이제 진우 오빠는 내 거야. 완전히 내 거라고. 코끝을 찌르는 지독한 향수 냄새 뒤로 탐욕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비명을 꾹 삼켰죠. 다시 삼켰습니다. 박다인이 뒤로 물러서며 웃었어요. 강진우가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 담배를 들고 있었어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저를 그는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도 제가 남편을 붙잡으려고 한 건 제 친정엄마가 가난 말기셔서 수술비 2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으로 쫓겨나면서라도 남편에게 애원해야만 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엄마가 가난 말기야. 수술비 2억만 좀 빌려줘. 어떻게든 갚을게. 저는 그의 구두 앞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2억만 진우 씨 제발.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꼭 갚을게. 눈물이 빗물과 섞여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 간절한 손이 그의 구두 끝을 붙잡았죠. 강진우가 입에서 담배를 천천히 빼더니 제 얼굴을 향해 매캐한 연기를 한껏 내뿜었습니다. 이어? 그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구두 끝으로 툭 밀쳐버렸습니다. 너한테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그 돈이면 내 차를 한 대 더 바꾸겠다. 그는 제가 들고 있던 엄마의 병원 진단서를 뺏어들더니 제 눈앞에서 보란 듯이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흰 종이 조각들이 비에 젖은 아스팔트 바닥으로 구정물 위로 허망하게 흩날렸습니다. 가서 아버지처럼 폐지라도 주어봐. 혹시 모르지 100년쯤 주우면 수술비가 모일지. 그의 구두가 제 손등을 지그시 눌러왔습니다. 그 무게감이 통증보다 더 지독하게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더러운 손 치워. 비싼 구두 버리겠네. 그가 비웃으며 저를 지나쳐갈 때 제 안의 마지막 연민이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가운 복수의 화신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콰르릉. 시댁집 앞에서 경비원 2명이 내 팔을 잡아 끌었어요. 빨리 나가세요. 대문 밖으로 내몰렸죠.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낡은 트렁크 하나만 대문 앞에 던져졌어요. 쿵! 트렁크가 구정물에 빠졌죠. 온몸이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구정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죠. 신발 속으로 더러운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삐걱삐걱 수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폐지 수레를 끄는 노인이 비를 맞으며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는 시아버지 강문호였습니다. 매일 밤 9시만 되면 이 동네를 돌며 폐지를 주우러 나오시는 거였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죠. 퀭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수레에서 냄새나는 헝겊 같은 걸 꺼내셨어요. 낡은 책이었죠. 가죽 표지가 찢어지고 곰팡이가 핀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내 품에 툭 던지셨어요. 영은아, 내가 너에게 줄 거라곤 이것밖에 없구나.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비에 젖어 흐려졌죠. 아버지, 강진우가 현관 불빛 아래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또 쓰레기를 주워왔어? 성큼성큼 걸어 나왔어요. 턱시도 위에 우산도 쓰지 않았죠. 치매 노인이 왜 밤에 돌아다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아버님의 어깨를 두 손으로 거칠게 밀었습니다. 헉! 아버님이 비틀거리며 진흙탕에 넘어지셨어요. 철퍽! 진흙물이 사방으로 튀었죠. 아버님!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아버님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 순간 아버님이 내 손바닥을 꽉 쥐셨죠. 비장한 힘이 전해졌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어요. 아버님의 눈동자를 똑바로 봤죠.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이었어요. 비에 젖은 불빛이 스쳐 지나간 것처럼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라 정신이 또렷한 사람의 눈빛이 보였을 뿐이었습니다. 10년 전 강호 유통을 호령하던 거물 회장님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낄낄낄 아버님이 허공에 대고 웃으셨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는 척하셨어요. 영화배우 뺨치는 그저 완전히 망가진 노인처럼 보이는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진짜였습니다. 품속의 낡은 책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죠. 젖은 옷 속에 필사적으로 감췄습니다. 그 순간 송필중 기사가 검은 우산을 들고 나타났어요. 회장님,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아버님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죠.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안으로 천천히 끌고 들어갔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찰나에 마주쳤어요. 정교한 신호가 오갔죠. 송 기사님도 아버님의 연극에 동참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이 집안의 몰락이 이미 시작됐음을 직감했어요. 비바람에 휘청거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이 수치를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죠. 빌라 2층 창가에 시어머니 오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레이스 커튼을 한 손으로 걷어올리고 있었어요. 와인 잔을 들고 나를 벌레 보듯이 내려다봤죠. 입가에 오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똑바로 쳐다봤어요. 비를 맞으며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해 보였을까요? 하지만 나는 그녀를 향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명예와 자산이 곧 잿더미가 될 거예요. 당신이 나를 짓밟았던 그 오만함이 당신의 목을 조를 거예요. 지금은 웃고 있지만 당신은 언젠간 나에게 지옥 속에서 구해달라고 외치게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어요. 저는 낡은 여인숙을 향해 걸었습니다. 시댁집에서 쫓겨나며 챙겨나온 젖은 트렁크를 질질 끌었어요. 바퀴가 덜컹거리며 돌아갔죠. 품 안에 있는 시아버지에게 받은 낡은 책 속에서 묵직한 잉크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기묘한 온기가 느껴졌죠. 빗물에 젖었는데도 따뜻했습니다.
벼랑 끝에 선 나에게 건네진 최후의 희망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낡은 책 속 안에 저를 구원해줄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빗속을 걸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렸어요. 친정엄마 수술비도 못 구하고 시집에서 차갑게 쫓겨나는 초라한 제 인생의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인숙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낡은 벽지가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죠.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좁은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품속에 낡은 책을 꺼내 침대 옆 탁자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 오영자는 나를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은 설거지에 아침 6시에 방문을 발로 찼어요. 잠에서 깨자마자 부엌으로 끌려갔죠. 빨래 널어. 점심때도 소리쳤습니다. 마당에 나가 빨래를 널었어요. 마당 쓸어. 저녁에도 명령했죠. 하루 종일 식모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내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친정이 가난하면 몸으로 때워야지. 오영자가 팔짱을 끼고 소파에 앉아 말했죠. 내 부모는 뭐하는 사람들이야? 식탁에서 제 부모를 모욕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킥킥킥. 웃으며 비웃었어요. 거지랑 뭐가 달라? 침을 뱉듯 말했죠. 매일같이 가난을 난도질했습니다. 칼로 베는 것보다 더 아팠어요. 참았죠.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남편 강진우는 더 잔인했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사업상 접대라며 일주일에 사흘을 외박했어요. 어디 갔다 오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죠. 시끄러워. 집이나 지켜. 손등을 때렸습니다. 빨개진 손등을 문질렀어요. 밤새 정성껏 차린 아침 밥상을 구두로 뒤엎었죠. 이딴 게 밥이야? 된장찌개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시원찮아. 밥그릇도 발로 찼어요. 쏟아진 밥알들을 주워 담았죠. 당신 전공이 뭐였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고문서 편찬이요. 대답했어요. 쓸데없는 쓰레기나 공부했네. 내 지식을 무시했죠.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시한 나의 지식이 언젠가 그의 목을 조를 가장 날카로운 밧줄이 될 거예요. 결혼 7년째 되던 봄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강진우가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죠. 붉은 원피스를 입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우리 회사 신입 직원이야. 소개했어요. 박다인이라고 해. 박다인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죠. 안녕하세요, 사모님.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며칠 뒤 강진우가 또 박다인을 데리고 왔죠. 회사 일을 집에서 봐야 해.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재에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한 달 뒤 박다인이 내 방에 찾아왔습니다. 언니, 이거 봐요. 초음파 사진을 내던졌어요. 제가 임신했어요. 진우 오빠 아기요. 뱃속이 뒤틀렸죠. 거짓말이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짓말? 박다인이 웃었어요. 오빠한테 물어봐요. 그날 밤 강진우를 붙잡고 물었죠. 다인 씨가 임신했다는데 사실이에요? 강진우가 내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래, 사실이야. 냉소를 내뱉었어요. 너는 애도 못 낳잖아.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죠. 진우 씨, 친정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해요. 애원했습니다. 내가 왜 너네 엄마 수술비를 줘야 하니?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차가운 말을 던지고
남편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박다인의 방으로 들어갔죠. 저는 손이 떨리고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이죠. 결혼 8년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주신 금가락지를 서랍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어요. 영은아, 힘들 때 이걸 봐. 떨리는 손으로 건네셨던 기억이 생생했죠. 엄마가 시집 올 때 외할머니가 주신 거야.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금가락지가 사라졌어요. 온 집안을 뒤졌죠. 어머님, 혹시 제 금가락지 보셨어요? 물었습니다. 오영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아, 그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디 있어요? 오영자가 쓰레기통을 가리켰습니다. 버렸어. 뭐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마음에 안 들더라. 촌스러워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금가락지가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끼어 있었어요. 손을 집어넣어 꺼냈죠. 더러운 물이 손에 묻었습니다. 금가락지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흘렀죠. 그녀의 심장도 언젠가 이렇게 갈갈이 찢어질 거예요. 그날을 위해 눈물을 말렸습니다. 아버님 강문호는 10년 전 회장직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직후부터 가끔 정신을 놓는 척하기 시작하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멍한 표정으로 물으셨죠. 회사에 가야 하는데. 중얼거리셨습니다. 가족들은 치매 초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어요. 2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중증 치매 연기를 하셨죠. 너는 누구야? 강진우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저 진우예요. 진우? 그게 누군데?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오영자가 혀를 찼습니다. 완전히 치매네. 지하실에 가둬야겠어. 아버님을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저는 몰래 죽을 날라다 드렸죠. 지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드세요. 밥그릇을 내밀었어요. 아버님이 멍하니 나를 보셨죠. 어느 날 밤 지하실에 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아버님, 죽 좀 드세요. 아버님이 죽을 받아 드셨어요. 천천히 떠먹으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영은아,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나는 미친 척하는 게 아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폐지 수레를 끌면서 송 변호사와 만나고 있어. 소름이 돋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진우와 영자가 벌이는 모든 일을 기록하고 있단다. 아버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라. 이 연극이 가족들의 탐욕을 뿌리 뽑기 위한 거대한 덫임을 깨달았어요. 아버님의 처절한 연극에 유일하게 속아준 따뜻한 관객이 되기로 했죠. 강진우는 회사 비자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강진우가 서재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계좌 확인해봐.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대리 명의로 된 거. 책장 뒤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어요. 금액은 3억이야. 조심해서 처리해. 전화가 끊어졌죠. 다음 날 강진우가 출근한 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잠겨 있지 않았죠.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계좌번호였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장부도 찾았어요. 이중 장부였죠. 실제 매출과 신고 매출이 달랐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나중에 알았어요. 박다인의 오피스텔 명의를 넘겨주는 데 썼죠. 그가 저지른 모든 횡령과 배신의 기록을 머릿속 비밀 금고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때를 기다렸어요. 명절이 되면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나는 투명인간 취급당했어요. 영은이는 없는 사람 취급하자. 오영자가 웃으며 말했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많은 걸 들을 수 있었어요. 거실에서 나는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렸죠.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돼? 작은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다음 달에 명의 이전에. 강진우가 대답했어요. 홍콩이지? 응, 홍콩. 설거지하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웠죠. 주식은? 스위스 계좌로 옮겼어. 비자금 루트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무지한 가정주부로 과소평가한 건 내 생애 최대의 행운이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실책이었죠. 간암에 걸리신 친정엄마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병원비 독촉 전화가 매일 걸려왔어요. 보호자분, 진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죠.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오영자에게 갔습니다. 어머님, 제발. 거실로 들어갔어요. 오영자가 새로 산 악어 가방을 쓰다듬고 있었죠. 뭐?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봐. 3천만 원짜리야. 명품 매장에서 단 하나밖에 없대. 킥킥거리며 웃었죠. 어머님, 엄마 수술비가 좀 필요한데. 그런 거 나한테 말하지 마. 라고 하며 시어머니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친정엄마 때문에라도 참고 버티려고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집에서는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다시 제가 있는 여인숙으로 왔습니다. 저는 여인숙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억울함과 슬픔이 가슴속에 차가운 얼음 송곳이 되어 박혀 있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죠. 품속의 낡은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그 송곳을 뽑아 그들의 가장 깊은 심장부를 정교하게 찌를 거예요.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죠. 시아버지가 주신 책 표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가죽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이제 이 낡은 책 속을 천천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인숙의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에 앉았습니다. 낡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가죽 표지가 손에 닿았죠. 거칠고 오래된 촉감이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천천히 표지를 열었죠. 먼지가 푹 날렸습니다. 첫 장이 나타났어요. 한자로 빼곡히 쓰여 있었죠. 해동비록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이건 그냥 낡은 책이 아니었죠. 30년 전 프랑스 파리 경매장에서 아버님이 청년 시절 전 재산을 걸고 낙찰받았다는 그 고서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이 책은 그때 당시만 해도 5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들었어요. 골동품 매니아들만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 단 3권뿐인 국보급 보물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책장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오래된 잉크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종이가 너무 낡아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했죠. 50장쯤 넘겼을 때 쪽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아버님의 친필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영은아, 사람의 진심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 가치는 더욱 빛나는 법이다. 너가 10년 동안 이 집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나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단다. 조금만 기다려라.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님이 1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지켜보신 내 진심을 알아주신 거였죠. 쪽지 아래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잡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죠. 이건 평생을 보장할 열쇠였습니다. 책을 계속 넘겼습니다. 100장쯤 넘겼을 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특정 페이지의 여백에 미세한 점들이 찍혀 있었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오래된 잉크가 아니었어요. 최근에 그려진 것 같았죠. 검은 특수 잉크였습니다. QR코드 형태였어요. 아버님이 이 고서를 비밀 금고로 개조하신 거였죠. 국보급 보물을 암호 저장소로 만든 겁니다. 고문서 편찬 전공자로서 이런 천재적인 발상에 소름이 돋았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했습니다. 화면에 숫자와 영문이 가득 떴어요. 아버님께서 보아두신 전 재산의 비트코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암호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QR코드는 첫 열쇠였을 뿐이었어요. 자산은 여러 지갑으로 분산돼 있었고 2단계 승인 절차가 마지막 잠금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송 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최종 확인이 가능했죠. 혼자선 열어도 조회까지만 가능했고 출금은 신탁 서류와 실명 확인 절차가 걸려 있었습니다. 보안 암호를 입력하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본 숫자는 충격적이었어요. 보유 잔액 5천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그 숫자를 본 순간 숨이 막혔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하나하나 깨어나는 듯한 공포와 희열을 동시에 느꼈어요. 아버님, 저에게 왜 이런 과분한 짐을? 허공에 대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했죠. 클라우드 서버가 열렸습니다. 폴더가 수십 개 있었어요. 그 안에는 아버님이 모으신 아들과 시어머니의 비리 증거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폴더를 클릭했죠. 강진우 횡령 증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파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중장부 사진, 비자금 계좌 내역, 녹취록까지 있었죠. 아버님이 폐지를 주우며 10년 동안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화면 가득 펼쳐지는 추악한 비리들을 보며 눈빛이 차갑게 변해갔어요. 두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영자 횡령 기록이었어요. 클릭했죠.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아버님의 인감을 위조해 빼돌린 부동산 목록이었어요. 강남 빌딩 3개, 제주도 땅 5필지, 청담동 아파트 2채가 있었죠. 사채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영자가 주식 투자에 실패해 빌린 돈이 15억이었어요. 그녀가 지켜온 그 가짜 품격의 바닥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확인했죠. 소름이 끼쳤습니다. 책 뒷면을 살펴봤습니다. 뭔가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손톱으로 살짝 들춰냈죠. 비밀 칸이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어요. 펼쳤죠. 해외 공익재단의 문서였습니다. 이영은 유일한 자산운영권 및 신탁 수임인 임명장이었어요. 아버님의 도장이 찍혀 있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제 5천억은 개인 자산이 아니었어요. 법적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공익재단의 자산이었죠. 강진우가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어도 이 철옹성 같은 법적 방어막을 뚫지 못할 거예요. 방패를 손에 쥔 거였습니다. 창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세 번째 폴더를 클릭했죠. 박다인 전과 기록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어요. 경찰 조서였죠. 박다인이 강진우에게 접근하기 전 이미 3번이나 혼인 빙자 사기로 전과를 쌓았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50대 사업가였어요. 2억을 뜯어냈죠. 두 번째 피해자는 60대 의사였습니다. 3억을 가져갔어요. 세 번째 피해자는 40대 변호사였죠. 5억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상간녀 박다희는 완벽한 사기꾼이었어요. 이 독사 같은 여자를 강진우와 물어뜯게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리기 시작했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송필중이라는 이름이 떴죠. 아버님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송필중은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평생 곁에 두었던 전직 사내 변호사이자 아버님의 유일한 신복인 송 변호사였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기사였지만 법과 서류가 필요한 순간엔 우리는 그를 송 변호사라고 불렀습니다. 핸드폰 문자가 왔어요. 영은 씨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버님이 폐지수레 아래에 숨겨두었던 낡은 책 속에는 악당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와 5천억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저에게 쥐어져 있었어요. 아버님은 이 무기들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아들과 시어머니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칼날이었어요. 그 칼날들이 이제 내 손안에서 춤출 준비를 마쳤음을 깨달았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책장을 계속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또 다른 서류가 끼어 있었어요.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죠. 펼쳐봤습니다. 경기도 남부권 용인 근처에 재개발 부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의자를 확인했죠. 강문호였습니다. 아버님 명의였어요. 강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추진하던 그 개발 사업의 땅이 사실 아버님 소유였던 거였죠.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특약사항이 있었어요. 천륜을 어기는 폐륜행위 시 권리가 즉시 소수점 이하까지 박탈된다. 조건부 명의 신탁이었죠. 강진우가 세워 올린 모래성이 단 한 번의 파도에 무너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박동을 느꼈어요. 바스락거리는 낡은 책장을 저는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책은 나에게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었어요. 죽어가는 엄마를 살릴 생명줄이었죠. 나를 짓밟은 자들을 지옥으로 인도할 안내서였습니다. 차가운 종이일 뿐이었지만 그 책은 제품 안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실행할 첫 번째 역공의 단추를 조용히 머릿속으로 클릭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송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9시에 만나요. 시작합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죠. 파란 체크 표시가 떴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인숙 문을 쿵쿵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였죠. 누구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 열어, 빨리.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었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셋이 서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보낸 건달들이었어요.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이영은 맞지? 맨 앞에 선 남자가 담배를 입에 문 채 물었습니다. 덩치가 컸어요. 네, 그런데. 시끄러워. 남자가 내 어깨를 밀었죠.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3명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어요. 한 명이 트렁크를 발로 찼죠. 쿵. 트렁크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이 동네에서 꺼져. 담배 남자가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이야. 겁에 질린 척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이요. 갈 곳이 없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죠. 갈 곳 없으면 길바닥에서 자. 남자가 비웃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슬쩍 꺼냈어요. 녹음 버튼을 눌렀죠. 사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물었습니다. 이 동네 계속 어슬렁거리면 가만 안 둔다고.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 얼굴에 뿜었어요. 다리 부러뜨릴 수도 있다는 거 알지? 완벽했습니다. 협박과 폭력 예고까지 녹음기 속으로 차곡차곡 담아냈어요. 알겠어요. 나갈게요. 고개를 숙였죠. 건달들이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오전 8시 병원에서 전화가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였죠. 뭐라고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갈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5천 원밖에 없었어요. 택시비도 없었죠. 수중에 단돈 10,000원도 없게 만든 강진우의 잔인함을 저주했습니다.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았어요. 텅 빈 지갑을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죠.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오영자였죠.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내 친정 엄마 죽으면 장례식장에 소금이라도 뿌려주마. 읽는 순간 핸드폰 액정을 부술 듯이 쥐었어요. 이 여자가 감히.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그녀가 평생 모은 비자금 통장들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될 때의 그 표정을 상상했습니다. 극한의 냉정함을 되찾았어요. 심호흡을 했죠. 기다려. 곧 내 차례야. 오전 8시 30분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전화였어요. 강진우였죠. 받았습니다. 뭐? 차갑게 말했어요. 이영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가서 폐지나 주워. 웃음소리가 귓속을 찔렀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었죠. 이것이 그와 나누는 마지막 인간적인 대화였습니다. 그에게 허락된 마지막 오만함이었어요. 조용히 선언했죠. 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영은 씨.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를 살려야 해요. 지금 당장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죠. 회장님께서 3개월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정말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미 영은 씨 어머니의 병세를 파악하고 계시고 준비해 두라고 하셨어요. 국내 최고의 간이식 전문의 팀을 섭외해 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서울 큰병원 간이식외과 과장님과 팀원 5명이 대기 중입니다. 수술비는 제가 먼저 5억을 병원에 입금하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어요. 회장님의 비트코인은 환전하는데 이틀 정도 걸려 현금화됩니다. 그때 정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30분 뒤에 병원 앞에서 뵙겠습니다. 오전 9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흰 머리에 검은 양복을 입고 계셨죠. 영은 씨.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셨습니다. 어머니를 VIP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0층으로 올라갔죠. VIP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엄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죠. 엄마.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눈을 뜨셨어요. 영은아. 약한 목소리였죠. 엄마, 이제 괜찮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 받으실 거예요. 수술비가. 걱정하지 마세요. 다 준비됐어요. 엄마의 야윈 손을 꽉 잡았죠. 이제부터 이 딸이 버릴 피비린내 나는 잔치를 지켜봐 달라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수술실 앞 복도에서 송 변호사와 얘기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시아버님은 어디에 계세요? 라고 물었어요. 아들과 시어머니가 서류를 꾸며서 지금 요양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놨습니다. 송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냈죠.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실버 요양병원입니다. 시아버님을 구해내야 해요.
내일 새벽에 구출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아들과 시어머니가 아버님을 치매 환자로 몰아 모든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들의 최종 계획서가 머릿속에 그려졌죠. 저는 그 계획서를 구겨버릴 거예요. 송 변호사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강호유통의 탈세 자료입니다. 화면에 수십 개의 문서가 떴어요. 회장님께서 10년 동안 수집하신 겁니다. 영수증 사진, 장부 사진, 녹취록이 가득했죠. 국세청에 익명 제보하겠습니다. 송 변호사가 말했어요. 지금 바로요? 네. 그럼 부탁드려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강진우가 내연녀와 함께 승전보를 올리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그 시각, 나는 그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송 변호사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 놓였죠. 그 순간의 무게는 단두대의 칼날보다 무거웠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또 다른 문서가 떴습니다. 경기도 남부용인 지역 개발 부지 서류였어요. 이게 뭐예요? 물었죠. 조건부 명의 신탁 계약서입니다. 송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회장님께서 30년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자세히 읽었습니다. 천륜을 어기는 폐륜 행위 시 상속 권리가 즉시 박탈된다. 특약 조항이 적혀 있었어요. 강진우는 이 땅이 법인 소유인 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장님 개인 소유죠. 그리고 이미 영은 씨께 양도됐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강진우가 자신만만하게 세워 올린 모래성이 단 한 번의 파도에 무너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파멸이 확정됐죠. 송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단 한마디였어요. 송 변호사가 태블릿을 조작했죠. 국세청 익명 제보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파일들을 첨부했어요. 제출 버튼을 눌렀죠. 제보를 한다고 해서 당장 누가 잡혀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조사는 절차대로 굴러가기 시작했죠. 소환장과 영장, 그리고 압수수색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모든 복수의 시스템이 발동됐습니다. 병원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을 봤어요. 더 이상 쫓겨난 가련한 며느리가 아니었죠. 5천억의 실탄을 장전하고 적진의 심장부를 겨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날 밤 11시 송 변호사가 운전하는 검은 승용차를 타고 시아버님이 강제로 갇혀 계신 경기도 파주로 향했습니다. 고속도로 가로등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어요. 조수석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실버 요양병원이 얼마나 남았어요? 물었죠. 10분 정도요. 송 변호사가 핸들을 잡은 채 대답했습니다. 원장과는 이야기가 됐나요? 네, 회장님을 모시러 왔다고 하면 됩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갔어요. 어두운 시골길로 접어들었죠. 가로등도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이 보였죠. 저기입니다. 송 변호사가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함께 차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야간 당직 간호사가 데스크에서 졸고 있었죠. 송 변호사가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네. 간호사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눈을 비볐죠. 강문호 회장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송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송 변호사가 보호자 변경 서류와 전원 동의서를 먼저 내밀었고 간호사는 컴퓨터로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죠. 아, 네. 301호입니다. 간호사가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어요. 3층으로 올라갔죠.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301호 문패가 보였죠.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로 천장을 보고 계셨죠. 간호사들이 잠이 오는 주사제를 주입한 것 같았어요. 아버님,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의 손이 차갑고 마른 게 느껴졌어요. 영은아. 아버님이 눈을 뜨셨죠. 초점이 흐렸습니다. 이제 나가실 수 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송 변호사가 아버님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앉히고 옷을 입혔어요. 휠체어를 가져왔죠. 아버님을 조심스럽게 앉혔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원장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원장이 문을 열고 나왔죠. 회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 변호사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보호자 변경 서류와 퇴원 동의서를 먼저 내밀었고 원장은 확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장이 봉투를 받아들었죠. 차에 아버님을 태웠습니다. 뒷좌석에 함께 앉았어요. 아버님이 내 손을 잡으셨죠. 고맙다, 영은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 비인간적인 집구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서늘한 투지가 온몸에 퍼졌어요.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의 간이식 수술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저는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했죠.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았어요. 송 변호사가 옆에 앉았죠.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0분 수술실 문이 닫혔어요. 빨간 불이 켜졌죠.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가 지나갔어요. 저는 복도를 왔다 갔다 했죠. 밥 시간이 되었지만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수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 저를 보고 송 변호사가 샌드위치를 사왔죠. 드세요. 괜찮아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고 오후 5시가 되어도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12시간 가까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오후 9시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죠. 수술 성공했습니다. 정말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기적적으로 잘 됐어요. 의사가 미소 지었죠. 이식이 깨끗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어서 수술도 못하게 죽었다면 어땠을까? 5만 가지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쳤어요.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제쯤 깨어나세요? 마취해서 깨는데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정도 회복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죠. 송 변호사가 부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은 씨.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엄마가 계신 병원을 찾았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봤죠. 12시간이 넘는 대수술이라서 깨어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환자실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하루하루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의료진이 엄마를 정성껏 돌봐줬어요. 드디어 엄마가 눈을 뜨셨죠. 엄마, 유리를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희미하게 웃으셨죠.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회복이 빠르세요. 정말요? 네, 일주일 더 있으면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어요. 평온하게 잠들어 계시는 엄마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시어머니 오영자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송 변호사가 보고서를 보내왔어요. PDF 파일을 열었죠. 오영자가 주식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이 있었어요. 하루 수익률 30% 보장. 지금 들어오세요. 선정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죠. 송 변호사가 전화로 설명했어요. 리딩방 운영자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첫 3일간 실제로 수익을 줬습니다. 얼마나요? 5천만 원을 넣었는데 7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오영자가 욕심을 냈겠네요. 네, 예상대로입니다. 5일째 되는 날 다시 보고서가 왔습니다. 오영자가 전 재산 12억을 쏟아부었습니다. 전 재산을요? 네, 그리고 사채까지 5억을 끌어다 썼어요. 소름이 돋았죠. 17억이 걸렸군요. 네, 이제 리딩방 사기꾼들이 주식을 폭락시키고 인출이 안 되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오영자는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 같아요. 평생 시아버지가 일군 재산을 받아만 살아왔지. 세상 물정 모르는 오영자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려다가 오히려 전 재산을 탕진하게 생겼어요. 악마들은 그대로 둬도 시간이 지나면 파멸의 길로 가게 되어 있나 봐요. 청담동 갤러리 파티가 있었습니다. 송 변호사가 아침에 초대장을 건넸어요. 금박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오영자가 참석합니다. 좋아요. 검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어요. 송 변호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갤러리로 갔죠. 오후 3시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어요. 추상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사모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30명쯤 됐어요. 오영자가 보였죠. 구석에서 한정판 명품 가방을 들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전 세계에 10개밖에 없대요. 사모님 3명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와, 멋지네요. 얼마 하는데요? 3천만 원이요. 킥킥킥. 오영자가 어깨를 으쓱했죠. 내가 미리 매수한 감정사가 다가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돋보기를 손에 들고 있었죠. 실례합니다. 제가 명품 감정사인데요. 네. 오영자가 돌아봤습니다. 그 가방 좀 봐도 될까요? 왜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감정사가 가방을 받아들었죠.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로고 부분을 확대해서 봤어요. 스티치를 만져봤죠. 가죽 질감을 확인했습니다. 이건 위조품이네요. 뭐라고요? 오영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로고 스티치가 불규칙하고요. 감정사가 다시 돋보기를 댔죠. 가죽 질감도 이상합니다. 아니야. 정품 매장에서 샀다고. 죄송하지만 저급한 위조품입니다. 사모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것 봐, 가짜래. 창피하게. 역시 수준이 낮아. 가짜 쓰면서 자랑했네. 순식간에 경멸의 시선으로 바뀌었죠. 오영자가 가방을 빼앗아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녀의 가짜 품격이 조각나 짓밟히는 것을 보며 잠시나마 저는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음 날 오전 송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영자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리딩방이요? 네, 어젯밤 주식이 폭락했어요. 얼마나요? 17억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전부요? 네, 제로가 됐어요. 손에 쥔 커피잔이 따뜻했죠. 그리고 사채업자들이 저택의 담보권을 설정했습니다. 담보권이요? 네, 곧 경매에 넘어갈 겁니다. 오영자는요? 사채업자들에게 강압적인 채무 서류에 서명했어요. 연체되면 집이 바로 넘어가고
급여 재산이 전부 압류되는 조건이었죠. 네, 하지만 아들 진우는 내연녀와 도망칠 자금을 챙기느라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당연하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죠. 오영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폐지를 줍지 않으면 굶어 죽을 처지예요. 그녀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품격이 얼마나 썩은 것이었는지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박다인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사무실로 왔어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져왔죠. 박다인이 강진우 몰래 해외 계좌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요? 5억입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거래 내역서가 나왔죠. 증거는요? 거래 내역서와 통장 사본이 있습니다.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계좌였어요. 박다인 명이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송 변호사가 사진을 꺼냈죠. 박다인이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30대 사업가입니다. 박다인이 다음 타깃을 물색 중이에요. 이걸 강진우 책상 위에 두겠습니다. 좋아요. 그들이 서로 물어뜯게 만들어요. 네, 오늘 밤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송 변호사가 강호유통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경비원에게 미리 돈을 쥐어줬죠. 강진우 사무실 책상 위에 봉투를 놓고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진우가 출근했어요. 책상 위 봉투를 발견했죠. 뜯어봤습니다. 박다인의 통장 사본이 나왔어요. 2년이 날 배신해 얼굴이 일그러졌죠. 사진도 봤습니다. 다른 남자와 웃고 있는 박다인의 모습이었어요. 아,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박다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당장 여기로 와. 소리를 질렀죠. 30분 후 박다인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문 밖까지 소리가 들렸죠. 서로를 의심하며 으르렁거리는 그들의 추악한 불협화음을 감상하며 파멸의 서곡을 완성해 갔습니다. 시간이 2주 정도 흘렀습니다. 경기도 남부 용인 지역 개발 사업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현장에 도착했어요. 강진우가 단상에 섰죠. 수십 명의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모였습니다.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오늘 이 땅에 최첨단 복합 단지를 건설하겠습니다. 강진우가 마이크를 잡고 소리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짝짝짝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현장에 들어왔어요. 차에서 내렸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송 변호사가 옆에 섰죠.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잠깐만요.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죠. 이 땅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강진우가 날 보고 소리쳤어요. 얼굴이 빨개졌죠. 이영은 아니야? 네, 이영은입니다. 서류를 꺼내 들었죠. 이 땅은 법인 소유가 아닙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강문호 회장님의 개인 소유입니다. 뭐? 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양도됐습니다. 토지 점유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들어 올렸죠. 법원 허가도 받았어요. 이 땅에서 당장 나가세요. 투자자들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 아냐? 우리 돈 돌려줘. 한 남자가 강진우의 멱살을 잡았어요. 나 5억 투자했다고. 나도 10억 넣었어. 다른 남자가 달려들었죠.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강진우를 에워쌌어요. 돈 내놔. 사기꾼. 먼지 속에 구르는 강진우를 봤습니다. 10년 전 내가 빗속에서 당했던 그 수모를 수만 배의 이자로 되돌려주고 있다는 생각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7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영자 씨를 명품 위조품 유통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네, 비밀 창고를 급습했어요. 어디에 있었나요? 강남 지하 창고였습니다. 위조품이 얼마나 나왔나요? 수백 개입니다. 오영자가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손을 댄 거였어요. 갤러리에서 창피를 당한 뒤 돈이 필요했죠. 위조품 유통업자와 손을 잡았습니다. 화려한 저택 거실에서 수갑을 차고 질질 끌려나가는 그녀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동네를 뒤흔들었어요. 비로소 내 안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송 변호사였어요. 강진우를 체포했습니다. 어디서요? 강남의 한 호텔입니다. 뇌물이요? 네, 고위 공무원에게 5억을 건네는 현장이었어요. 검찰이 급습했나요? 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철창 너머로 끌려가는 그의 공허한 뒷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영원한 지옥을 예감했습니다. 조용히 돌아섰어요. 월요일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호유통 주식 거래 정지. 핸드폰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강진우가 뇌물죄로 구속된 뒤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죠. 국세청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송 변호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채권자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죠. 강진우의 빈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0명은 넘어 보였어요. 압류 딱지를 붙이고 있었죠.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어요. 채권자들이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고 있었죠. 쾅쾅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구들을 마당으로 내던졌어요. 쿵 소파가 떨어졌죠. 와르르 식탁이 깨졌습니다. 그가 목숨처럼 아끼던 권력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광경을 조용히 감상했어요. 차 한 잔을 들이켰죠. 오후 2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먼저 와 있었어요. 박다인이 출국 수속 중입니다. 막으세요. 팀원들을 배치했습니다. 3층 출국장으로 올라갔죠. 멀리 박다인이 보였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서둘러 걷고 있었죠. 송 변호사 팀원이 모든 자료를 경찰에게 넘겼고 담당 경찰을 불러 함께 다가갔습니다. 박다인 씨 맞으시죠? 네. 박다인이 돌아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잠깐만요.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가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안 돼요. 박다인이 캐리어를 붙잡았죠. 영장 가지고 오셨어요? 네, 여기 이미 영장 받아서 집행하러 온 겁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꺼냈어요. 법원 결정문과 집행 서류입니다. 캐리어를 열었죠.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확인 결과 현금이 8억 수준으로 보입니다. 집행관이 말했습니다. 현장 보전 집행 들어갑니다. 이 현금과 귀금 속은 전부 보관 조치로 옮깁니다. 보석 상자도 나왔죠. 다이아몬드 목걸이, 금반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압수해요. 박다인이 주저앉았어요. 안 돼. 안 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으악. 공항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그녀의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그녀의 비천한 탐욕이 여기서 종지부를 찍었음을 차갑게 선언했죠. 저녁 6시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공고가 떴어요. 청담동 250평 저택, 시작가 30억. 오영자의 집이었죠. 사진을 클릭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이 보였어요.
한때 오영자가 자랑하던 그 집이었죠. 송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낙찰받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영은 씨. 최고가로 써주세요. 네, 처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낙찰 통지서가 배달됐어요. 택배 상자를 뜯었죠. 서류를 꺼냈습니다. 낙찰자 이영은 낙찰가 32억. 글자가 또렷했어요. 미소가 번졌죠. 같은 통지서가 오영자에게도 발송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청담동 오영자의 저택 앞으로 갔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렸어요. 오영자가 대문 앞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죠. 머리를 풀어 헤친 채였습니다. 옷이 더러워져 있었어요. 며칠을 씻지 않은 것 같았죠. 흙바닥을 손으로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내 집이야. 내 집. 목이 쉰 목소리로 외쳤어요. 30년 동안 지킨 집이라고. 손톱으로 땅을 긁었죠. 손톱이 깨졌습니다. 피가 났어요. 그리곤 정장 입고 서 있는 나를 쳐다봤어요. 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였어? 벌떡 일어났어요. 이 집 주인이 너야? 비틀거리며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경비원이 앞을 막았어요. 안 돼요, 부인. 비켜. 비키라고. 오영자가 경비원을 밀쳤죠. 이영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발 살려줘.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어. 이마를 바닥에 찧었죠. 쿵쿵쿵. 제발 용서해줘.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됐습니다. 그녀의 눈에 서린 절망적인 공포를 똑바로 봤어요. 완벽한 승리의 맛을 느꼈죠.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로 오영자를 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오후 3시 아버님 댁을 찾았습니다. 새로 마련한 강남 아파트였어요. 송 변호사가 문을 열어줬죠. 영은 씨, 어서 오세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차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버님, 다가갔죠. 영은아, 왔구나.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셨어요. 건강을 많이 되찾으신 모습이었죠. 오늘 오영자가 다녀갔다. 여기까지요?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더라. 아버님이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드셨어요. 살려달라고 했어. 뭐라고 하셨어요? 일어나라고 했지.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으셨죠. 내 얼굴 다시는 보지 말라고 했어. 잘하셨어요, 아버님. 그래. 아버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차를 한 잔 받아 마셨어요. 따뜻했어요. 차를 마신 뒤 시아버님 댁을 나와서 친정엄마 병원을 찾았습니다. 엄마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8층으로 올라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805호실 문패가 보였어요. 노크를 했죠. 들어와.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가 침대에 앉아 계셨죠.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엄마, 달려가 안았어요. 영은아. 엄마가 내 등을 토닥였죠.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기적 같아. 창문을 열었습니다. 화사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공기 좋다. 엄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의 손을 잡았죠.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고마워, 딸. 엄마는 묻지 않으셨어요. 엄청난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엄마가 내 손을 꽉 쥐셨어요. 네가 날 살려주었구나. 고맙다, 우리 딸.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 영은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비참한 10년을 이제 아버님과 함께 가장 화려하고 존엄하게 보상받을 것이라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영자가 강진우에게 보낸 거였어요. 송 변호사가 그 편지를 가로챘죠. 사진으로 찍어 보내줬습니다. 확대해서 봤어요. 아들아, 엄마 좀 살려줘. 떨리는 글씨였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어. 피가 묻어 있었죠. 제발 변호사라도 선임해줘. 엄마가 죽을 것 같아. 마지막 줄이 보였습니다. 강진우는 이 편지를 받고 뭐라고 답했을까요? 녹취록이 도착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엄마, 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가 잔뜩 난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날 이 지경으로 만들었잖아. 고함을 질렀죠. 투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17억이 날아갔어. 다 엄마 때문이야. 죽든 말든 나 몰라. 욕설이 이어졌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어요. 녹취를 멈췄어요. 돈 앞에서 조각나는 그들의 뒤틀린 천륜을 지켜보며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보았습니다. 저는 청담동 빌라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이 된 그곳이었어요. 송 변호사가 열쇠를 건넸죠.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끽. 먼지가 확 올라왔어요. 기침이 났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가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오영자의 자개함이 구석에 있었죠. 한때 그녀가 목숨처럼 아끼던 물건이었습니다. 나전 칠기로 만든 고가품이었어요. 구두 끝으로 가볍게 걷어찼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자개함이 넘어졌어요. 뚜껑이 열렸고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영자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버님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이제는 모든 게 사라졌죠. 10년 전 내 트렁크를 발로 찼던 그들의 오만함을 이제는 그들의 영원한 낙인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박다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송 변호사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첨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지방의 낡은 다방에서 발견. 보고서가 떴습니다. 사진이 여러 장 첨부돼 있었어요. 박다인이 초라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커피를 나르고 있었어요. 푼돈을 뜯어내며 연명 중. 다음 사진을 봤죠. 확대했습니다. 박다인의 얼굴이 초췌했어요. 화장기 없는 민낯이었죠. 다크서클이 깊었습니다. 그녀가 꿈꾸던 화려한 신분 상승의 결말이 결국 가장 더러운 밑바닥으로 귀결된 것에 지독한 정의를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고 어느 금요일 저녁 7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니터를 봤어요. 강진우가 서 있었죠. 보석으로 출소한 거였습니다. 누가 보석금을 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죠. 문을 열었습니다. 강진우가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어요. 턱수염이 덥수룩했죠. 옷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낡았어요. 영은아.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게 쳐다봤어요. 제발. 무릎을 꿇었죠. 한 번만 뭐, 살려줘. 이 말을 바닥에 찧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준비해뒀던 소금 자루를 가져왔습니다. 오영자가 내게 뿌렸던 그 소금이었습니다. 강진우 앞에 던졌어요. 우리 엄마 수술비 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신 기억해?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줘야 하는데? 라고 저도 똑같이 대답해줬습니다. 재수 없으니까 그만 꺼져라고 소금 자루를 던졌습니다. 소금이 바닥에 쏟아졌죠.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쾅! 영은아, 영은아. 문 밖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죠. 귀를 막았습니다. 내 연녀에게도 엄마에게도 버림받은 그를 차갑게 뒤로 한 채 아버님이 기다리는 영광의 자리로 향했어요. 월요일 오전 10시
강호유통 본사 대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죠. 흰 블라우스에 검은 재킷이었습니다. 송 변호사가 옆에 섰어요.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준비되셨습니까? 물었습니다. 네, 영은 씨. 회의실 문 앞에 섰어요. 심호흡을 했죠. 손을 뻗어 문을 열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주주들이 앉아 있었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가득했죠. 저 사람이 누구야? 전 며느리 아니야? 이혼당했다던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상에 임시 이사가 서 있었어요. 60대 남자였죠.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맨 뒤 구석 청중석을 봤어요. 강진우가 앉아 있었죠.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을 깎긴 했지만 얼굴이 야윈 게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깊었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렸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죠. 아버님이었습니다. 송필중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아니야? 치매 걸렸다던데. 요양원에 계신다고 들었어.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휠체어가 천천히 복도를 따라왔어요. 바퀴 소리만 들렸죠. 단상 앞까지 왔습니다. 멈췄어요. 아버님이 팔걸이를 꽉 잡으셨습니다. 팔에 힘을 주셨어요. 천천히 일어나셨죠. 헉! 여기저기서 놀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맨 뒤 구석에 앉은 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아버님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1계단, 2계단, 3계단. 등이 꼿꼿했어요. 호랑이처럼 기운찬 걸음이었죠. 10년 전 강호유통을 호령하던 거물의 기세가 되살아났습니다. 단상 중앙에 서셨어요. 임시 이사가 황급히 자리를 비켜줬죠. 아버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떨림이 없었죠. 오늘 강호유통 회장인 제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00명의 시선이 아버님께 쏠렸어요. 송 변호사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검은 파일이었죠. 저는 강문호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송필중입니다. 명함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대한민국 변호사입니다. 의사봉 대신 서류를 책상 위에 3개 내려쳤어요. 둔탁한 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죠. 이것은 법원의 치매 판정 무효 확인서입니다.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리고 회장님의 정신 감정 결과지입니다. 또 다른 서류를 꺼냈죠. 서울 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서입니다. 화면에 띄웠습니다. 회장님은 치매가 아니십니다. 정상 판정입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연기였다는 거야? 10년 동안 속았어? 왜 그런 짓을?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맨 뒤 구석에 앉은 강진우가 의자를 붙잡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얼굴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느껴졌어요. 아버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습니다. 낡은 책이었어요. 폐지 수레에서 주운 그 고서였죠. 가죽 표지가 낡고 찢어진 채였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책을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해동비록입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죠. 해동비록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조선시대 희귀고서입니다. 아버님이 설명하셨어요. 30년 전 프랑스 파리 경매장에서 제가 50억에 낙찰받은 보물입니다. 50억? 진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 단 3권뿐입니다. 아버님이 책을 펼치셨어요. 하지만 이 책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책장을 천천히 넘기셨죠.
이 안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단상으로 올라갔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책에는 5천억 원의 암호화 화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5천억?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진짜야? 말도 안 돼. 프로젝터를 켰어요. 하지만 이것은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화면에 서류가 떴습니다. 해외 공익재단의 자산입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재단의 유일한 신탁 관리인입니다. 레이저 포인터로 문서를 가리켰죠. 법적으로 누구도 이 자산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맨 뒤 구석에 앉은 강진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무릎이 꺾였죠.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송 변호사가 USB를 꺼냈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노트북에 꽂았죠. 이제 진짜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열렸어요. 스피커에서 음성이 흘러나왔죠. 엄마, 아버지 요양원에 보내야 해. 강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녹음 날짜가 화면에 떴어요. 2년 전이었죠. 치매니까 재산 관리 못하잖아. 그래, 빨리 처리해. 오영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언장도 우리가 쓰자. 인감 찍어서 공증받으면 돼. 좋아, 내가 도장 찍을게. 녹취록이 계속 재생됐어요. 아버지 인감 어디 있어? 서랍에 있어, 가져와. 부동산 명의도 우리한테 돌리자.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진짜야? 부모를 속였다고?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강진우가 일어나 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송 변호사가 버튼을 또 눌렀습니다. 이건 횡령 녹취입니다. 또 다른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회의실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5명이었죠. 가슴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앞줄은 검찰 경찰 수사팀이었고 국세청은 압수 대상 자료 확인을 위해 동행한 조사 인력이었습니다. 강진우 씨? 맨 앞 검찰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뒤쪽 구석으로 걸어갔죠. 바닥에 주저앉은 강진우 앞에 섰습니다. 횡령과 탈세, 뇌물공여 등 추가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합니다. 수갑을 꺼냈어요. 은빛이 번쩍였죠. 뭐? 강진우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보석 중인데 추가 혐의입니다. 조사관이 다가갔어요. 17억 비자금 은닉, 해외 계좌 탈세, 뇌물공여, 죄목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강진우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어요. 딸깍,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죠. 안 돼, 안 돼. 강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음모야. 조사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어요. 발을 질질 끌었죠.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영자도 회의실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맨 앞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죠. 명품 위조품 유통으로 체포됐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경찰 2명이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오영자 씨. 네. 오영자가 고개를 들었죠.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추가 혐의가 있습니다. 뭐? 오영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강문호 회장 인감 위조, 요양병원 강제 입원 혐의, 경찰이 영장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사기, 횡령, 죄목을 말했었어요. 현장에서 연행하겠습니다. 수갑을 채웠죠. 딸깍. 안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오영자가 발버둥 쳤습니다. 나를 좀 살려줘. 사람들을 향해 외쳤어요. 제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죠.
그 순간 아버님이 마이크 앞에 다시 섰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진우. 차갑게 부르셨죠. 오영자. 두 이름을 또렷하게 발음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도리를 저버렸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떨림이 없었죠. 너희들은 천륜을 어겼어. 법의 심판을 받을 거야.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100명이 숨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부모가 늙어지니까 요양병원에 가두어 버리고 재산을 탐했지. 한 글자 한 글자 씹어 말씀하셨죠. 너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는 건 낡은 종이 한 장도 아깝다. 최후의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강진우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어요. 강호유통 며느리 박다인 사기 혐의로 제주공항 긴급 체포. 기사를 열었습니다. 혼인 빙자 사기 전과 3범의 박다인이 제주행 비행기를 타려다 체포됐다. 사진이 첨부돼 있었어요. 수갑을 찬 박다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교도소 호송차 안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그가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가 또다시 그를 배신한 거였어요. 2번 죽이는 배신이었죠. 피를 토하듯 오열했을 그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회의실 통유리창 너머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밝고 따뜻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찾아오는 밝은 빛 같았어요. 시어머니와 아들의 악행은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면서 연행되었고 아버님이 단상에서 내려오셨어요. 내게 다가오셨죠.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수고했다, 영은아. 아니에요, 아버님.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겼다. 네, 아버님. 함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주주들이 박수를 쳤어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100명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아버님과 나란히 걸었어요. 강호유통의 대주주이자 새로운 주인으로서 당당히 걸어나갔죠. 내 등 뒤로 무너져 내리는 악인들의 잔해를 뒤로했습니다. 비로소 완벽한 복수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버님과 둘이 탔어요. 1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우리를 봤어요. 아버님과 내가 나란히 서 있었죠. 로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30명은 넘어 보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이영은 씨 소감 좀. 10년 동안 어떻게 참으셨어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송 변호사가 앞을 막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 세단이었죠. 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탔어요. 차가 출발했죠. 백미러로 건물을 봤습니다. 강호유통 간판이 보였어요. 이제 저곳도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였죠. 영은아. 아버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아버님.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내 엄마는 괜찮으시냐?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구나. 아버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하늘이 맑았죠. 네, 아버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의 인내가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10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죠. 아버님 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벤치에 저는 친정 엄마와 나란히 앉았어요. 엄마는 간이식 후에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셨어요. 엄마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다. 활짝 웃으셨어요. 맛있어요, 엄마? 응, 정말 맛있어. 건강을 완전히 되찾으신 모습이었죠.
볼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눈빛도 맑았어요. 영은아, 내 엄마, 우리 행복하구나. 내 엄마.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어요. 조용히 눈을 감았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비참한 10년의 세월이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만큼 따뜻한 행복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죠.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아버님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영은 인권재단 설립 서류에 최종 서명을 하는 날이었어요. 송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았죠. 여기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건넸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서명하셨어요. 또렷한 필체였죠. 강문호. 내 차례였습니다. 펜을 잡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썼죠. 이영은. 서명이 완료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손을 맞잡았죠. 폐지 속에 숨겨져 있던 5천억의 비트코인 자산이 이제 고통받는 노인들과 약자들을 위한 희망의 씨앗이 될 거였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숭고한 보람을 느꼈어요. 재단 사무실은 강남에 마련했습니다. 송 변호사가 주소를 알려줬죠. 다음 주에 개소식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송 변호사님을 따로 모셨습니다. 호텔 라운지였어요.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곳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영은 씨. 이걸 받아주세요. 봉투를 건넸어요. 두툼했죠. 송 변호사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송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버님의 은퇴 자산 중 일부입니다. 10억이 들어 있어요. 너무 과분합니다.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아버님을 지켜주신 공로입니다. 최고의 예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씨. 송 변호사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악수를 나눴죠. 그가 내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영은 씨 이겨내실 줄 알았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시아버님의 진정한 동반자로서 주는 신뢰의 무게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겼어요. 다음 주 월요일 강남 빌딩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제 건물이 되어 있었죠. 10년 전 소금 세례를 받았던 그곳이었죠. 대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죠. 빌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깨끗했어요. 상가 연합회 대표가 나왔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 다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10년 전 내가 쓰레기 취급당했던 그 장소가 이제는 나의 품격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창밖을 봤는데 거리가 깨끗했고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쳤어요. 깊은 상념에 젖었죠. 어느 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후미진 골목을 지나갔죠. 폐지를 줍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어요. 헝클어진 머리였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오영자였어요.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노인들과 박스를 두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먼저 봤어. 아니야, 내 거야. 밀고 당기고 있었어요. 차량을 봤습니다. 내 차였죠. 번호판을 알아봤어요. 오영자가 황급히 얼굴을 가렸습니다. 구석으로 숨어들었어요. 벽에 바짝 붙어섰죠.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지독한 인과응보의 무게를 실감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영자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하고 조용히 불렀죠.
시어머니 오영자가 떨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곰탕 사드릴게요. 같이 가요. 오영자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만 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곰탕 2그릇을 시켰어요. 드세요. 숟가락을 건넸죠. 오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한술 떠서 입에 넣었어요.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어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죠. 이거로 밥이라도 좀 사서 드세요. 라고 하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시어머니 오영자가 중얼거렸어요. 분노가 이미 차가운 연민으로 바뀌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 안의 복수가 완결되어 마음이 호수처럼 평온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어요. 편지가 한 통 있었죠. 교도소에서 온 거였습니다. 강진우였어요. 뜯지 않고 파쇄기에 넣었죠. 윙.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며칠 후 또 편지가 왔어요. 역시 파쇄기에 넣었죠. 일주일에 2~3통씩 왔습니다. 전부 파쇄기로 보냈어요. 읽지도 않았죠. 그가 내뱉었던 수많은 악독한 말들이 이제는 내 삶의 소음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어요. 주말 오후 아버님 서재를 찾았습니다. 책장 앞에 서 계셨어요. 낡은 해동비록을 꺼내보고 계셨죠. 책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이 책은 참 신기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울이었어. 거울이요? 그래. 아버님이 책을 내게 건네셨어요. 탐욕스러운 자는 숫자만 보여. 진심 어린 자는 그 뒤의 의미를 보고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종이 냄새가 났어요. 아버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진짜 보물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내 사람입니다. 옳은 말이야. 아버님이 웃으셨어요. 매일 아침 새롭게 배우며 한 뼘 더 성장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은아, 복수가 뭐라고 생각하니? 글쎄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야.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들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보란 듯이 행복해지는 거지. 맞아요, 아버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증명했어. 저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 같았죠. 저는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50억 원짜리 낡은 책 해동비록의 책장이 바람에 넘어갔죠. 종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별이 총총했어요. 달이 밝았죠. 이제 더 이상 아픈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 앞에 펼쳐진 찬란한 미래를 향해 발을 내디뎠어요. 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낡은 책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빗속에 홀로 남겨졌을 때 주인공 영은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결국 그녀가 묵묵히 지켜온 인간의 도리와 진심 어린 효심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인과응보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폐지 줍던 아버님이 건넨 낡은 책 속에 담긴 5천억 원의 기적보다 더 빛났던 것은 벼랑 끝에서도 시아버지의 존엄을 지켜드린 영은 씨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